자, 화석과 지질 시대입니다. 흰 거 내가 어쨌지? 아, 여기 있구나. 화석. 요 파트가 통합과학 개정, 즉 2015 개정 교과로 바뀌면서 범위가 조금 디테일하게 바뀐 게 그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 혹은 지층이 아니더라도 호박석이라던가 그 빙하에 보존된 것도 화석으로 취급합니다. 그 영화 주라기 공원의 시작에 보면 그 호박 안에 있는 모기의 뱃속에 들어있는 피에서 공룡 DNA를 추출해서 개구리 DNA랑 합성해가지고 게놈 연구해가지고 수정란 만들어서 공룡을 태어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우리 과거라는 부분을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지각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모두 다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인류 탄생 이전까지만 지질시대라고 불렀거든요. 현재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현재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요 파트 설명할 때는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작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거기서 끊었냐면 인류 탄생 이후로부터는 뭐가 있다? 인간의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 거를 역사시대라고 했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울산에 가면 그 동굴 벽화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뭐 그거를 실제로 잡았는지 아니면 잡고 싶다라는 희망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거 그려놓고 사냥 연습을 시켰는지 찌러! 막 이러면서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시켰는지 그 올드보이처럼. 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고 그런 인간의 역사적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지질 구조, 지층에 남아있는 그 흔적으로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지질시대를 분리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묶어서 다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왜? 지금도 화석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가까운 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저기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장 쪽에도 신평소공원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층에 공룡이 밟고 지나간 것이 그 흔적 위에 다른 흙이 그대로 덮여진 채로 굳어져서 그 발자국이 지층에 나온 거.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 공사하시는 분이 시멘트 잘 발라놨는데 개나 고양이가 찍고 지나가서 그 발자국이 그대로 남는 경우 있잖아. 그냥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화석인 거지. 여기 이런 발자국 모양을 가진 공룡이 살았구나. 그죠? 자, 화석의 생성 과정. 유해나 흔적이
급하게 매몰돼야 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와장창 파묻혀야 화석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요. 요런 조개 하나가, 살아있는 조개든 그냥 조개 껍데기든, 이런 조개 하나가 그냥 지층에 이렇게 파묻혔어요. 얘가 공기 중에 노출된 채로 죽어 있었으면은, 쪼여 먹힐 수도 있고, 비, 바람, 풍화 등에 의해서 부식되어서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근데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전히 그대로 매몰되어져 버리면, 얘가 부패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겠죠.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딱딱하게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위아래 지층에 암석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돌이 먼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생물이 파묻힌 채로 아래 위에가 돌이 됐죠. 그러고 나서 지하수 같은 것들이 흘러가면서 요 세포를 관통해 버리면, 이 생명체의 사체를 관통해 버리면, 그제서야 이 생명체는 물에 의해서 풍화되고 침식되고 부식돼서 씻겨 나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이제? 요렇게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텅 빈 공간을 우리가 거푸집이라는 뜻으로 몰드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우리 조소 같은 거 보면 양각, 음각 개념 있잖아. 판때기에 파고 들어간 게 있고 판때기에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얘는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지. 거푸집, 몰드. 그리고 이렇게 파고 지나간 이 경로에 아까 지하수가 지나간 이 통로를 통해서 다른 광물질, 다른 퇴적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요 몰드를 채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흙이 들어와서 요 공간을 채우겠죠. 결국은.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광물질이 굳어져서 돌이 됩니다. 얘를 우리는 캐스트라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각 변동이 거친 끝에 밖으로 드러난 게 화석이에요. 여기에 조개살이 남아있나요? 옛날에 중국에 아파토사우루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알려나 모르겠는데 둘리 엄마. 모가지 긴 용반목 공룡. 웃기죠? 둘리는 티라노인데. 둘리 엄마는 초식동물의 모가지가 긴 공룡이야. 그 사이즈 중에 역대급으로 크기가 큰 공룡의 허벅지 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이 된, 되게 중국에서도 완전 사천성 안쪽 진짜 시골 동네에서 발견이 됐어. 산사태로 붕괴되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뼈가 나왔다고 사진 찍어서 지질학계에 보고했더니, 야, 그거 화석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면서 학자가 그제서야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막 부랴부랴 달려갔어. 그거 공룡 화석이니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둬. 우리가 가서 발굴할 테니까 가만히 놔둬야 돼! 하고 갔는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됐느냐. 커다란 들통에 물 붓고 약재 넣고 양념 때리 붓고 푹 끓이고 있는 용뼈래잖아. 육수 뽑아야지. 육수가 나오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 그거는 용뼈예요. 용뼈 모양을 한 돌이에요. 알겠죠? 화석은 그냥 그 동물체가 아니라, 여기 봐봐. 유해가 아니고, 유해인 경우는 여기에 보존된 게 유해야.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봤잖아요. 얼음 속에 갇힌 매머드 가죽이랑 털째로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가끔씩 호박. 그 호박이라는 그 보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송진 굳은 겁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지층에 묻어진 것, 유해의 흔적이 지층에 남은 거예요. 그냥 그 모양으로 찍혀져 나온 돌이야. 캐스트라고. 끓인다고 미네랄 워터죠, 그거는. 그냥 돌멩이 끓인 물이에요. 용뼈 모양으로 생긴 돌멩이 끓인 물이 된 거지. 플라시보 효과로 몸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지? 아, 이게 용국물이라고요. 약재 넣고 끓였으니까 몸에는 좋았겠지. 그랬답니다. 요게 이제 몰드와 캐스트고. 자, 그러면 이렇게 화석이 돼야 되니까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 지금 요 책에는 없는데, 화석이 발견 조건.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생각해봐. 유니콘 화석 이런 거 가능해? 전설의 동물이 화석으로 발견될 확률은 한 마리밖에 안 살았던 어떤 동물이 있다면 걔가 화석으로 발견될 확률은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이 돌이 마그마가 되거나 변성암이 되면 없어져요.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그 중에 급하게 파묻히는 놈도 많겠지. 두 번째, 가급적 급히 매몰돼야 됩니다. 산매장 강추. 산채로 파묻히는 거 강추. 죽고 나서면 부패가 시작되니까 돌이 굳어지기 전에 짜부가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산채로 파묻히는 거 강추. 세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뼈라도 있어야 확률이 높다는 거야. 해파리 화석 이런 거 힘들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아래 위에 층이 퇴적암이잖아. 쌓여서 누를 때 생명체가 이 압력을 버텨줘야 된다고. 그리고 네 번째, 가급적이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을수록 유리해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인데 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시상화석은 클릭 전통, 표준화석은 유행. 이게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조금 끊어진 느낌인데 딱 2년 전까지, 작년, 재작년쯤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뭘 입고 다니는지를 보면 몇 년도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생이던 2000년 극초반, 나 고등학교 때 딱 깨놓고 그때부터 패션 이야기를 가도 돼요. 그 전설의 아이돌 그룹 H.O.T가 캔디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무한도전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적은 있을 거야. 그 우스꽝스러운 그 수면 바지 소재 같은 그 칼라 뿔뿔의 색색
바지와 멜빵 색색 바지와 모자가 있었죠. 내 친구들 그거 입고 서면바닥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진짜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내 친구들만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또래에 좀 논다는 놈들은 다 그 지랄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군대 갔다 왔을 쯤 2000년 초반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등산복 혹은 방한 장비의 유행의 시작은 북쪽 얼굴에 바람막이로 출발합니다. 고어텍스 바람막이, 검은색 그 까끌까끌한 느낌 나는 그 바람막이. 요즘도 그 많이들 입고 잘 안 입지만 뭔지는 아는 그 바람막이 있죠. 그 북쪽 얼굴 검은색 바람막이. 길거리 댕기면 10명에 6명은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던 2004년, 5년쯤 생각해 이제 2020년이 꽉 찼습니다. 그때쯤 뉴스에 나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북쪽 얼굴 800P를 말하는 겁니다. 뭔지 알죠? 지금 저 비슷한 거 입고 있네, 저 뒤에. 저 디자인에 북쪽 얼굴에 등짝에만 색깔 다른 거 딱 하나 붙어 있는 그거. 오리털 파카 800. 재작년에 쇼미더머니의 노스페이스 가시. 자기는 자기 이름을 달고 있는 그거 콜라보 제품을 파는 게 꿈이라고 목에 노스페이스 마크를 문신하고 나와서 랩하고 다니던 놈이 있었죠. 그 등골 브레이커. 그러면서 그 오리털 파카가 유행을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키장에 스키가 아닌 보드가 스노보드 유행이 시작하면서 소위 케구스의 유행이 시작됩니다. 그 스키장 안전요원들이 입는 것 같은 네모난 구스 패딩. 주요점. 꼭 여기에 큰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큰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파란색 동그라미 뭔가가 붙어 있어야 돼. 여기에 주머니 있고 여기에 그 비닐로 돼가지고 스키 시즌껏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 바로 그것. 모자에 털이 달려있으면 강추. 뭔지 알죠? 그거 나오고 진짜 부자들은 거기서 몽펠리에나 그런 쪽으로 넘어갔고 보통은 이제 짭구스라 그래서 우리나라 각종 패션 브랜드들은 그놈의 캐나다 구스 짝퉁을 다 만들어 찍어냈죠. 브랜드별로 그거 다 팔았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빨간색에서부터 출발해서 알록달록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패션 유행의 끝이 뭔지 아냐? 흰색이 나오면 끝난다. 왜? 그 다음 해에 안 입거든 세탁하기 불편하다고. 그 다음 해에 야상이 옛날 군용 야상, 야상이라고 요 엉덩이 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제비꼬리 같이 돼 있고 끈 2개 달려 있고 모자 달려 있고 여기 허리에 끈으로 쪼을 수 있는 그 긴 점퍼가 좀 유행하다가 원래 벤치코트 혹은 벤치워머라고 부르는 롱패딩의 유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으로 끝을 찍죠. 평창 패딩 15만 9천 원. 평창올림픽 다음 해에 날이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쇼패딩, 라이트 패딩으로 넘어갔다가 라이트 패딩은 초반부터 흰색이 나오면서 유행이 2년을 채 못 끌고 후리스로 넘어갑니다. 집에 옷장에 하나씩은 있을 거야. 후리스 유행이 가나 싶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외출을 안 하면서 그 유행이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게 다 제각각이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유행 아이템으로 다 같이 사고 있는 게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옷장에 이 옷들은 순서대로 꽂혀 있을 거야. 그럼 봐봐. 서면 길바닥에,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 정거장에, 지하철역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사진을 찍었어. 몇 년도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표준화석입니다.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표준화석은 어떤 생명체들이 표준화석이 되는 거야? 생존 영역은 넓고 생존 기간이 짧았던 생명체들이 표준화석이 됩니다.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애들, 공룡들 중세에만 살았죠.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거, 주라기 공원이나 주라기 월드에 나오는 공룡들은 알고 보면 백악기 공룡이다. 중생대를 3000기,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로 나눠요. 3000기, 주라기, 백악기인데 주라기 공원을 해놓고 공룡들 전부 다 백악기 공룡임. 요게 표준화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암모나이트. 중생대 바다 전 바다에 다 있어요. 고생대 화석 삼엽충. 전 세계 바다에 다 살았습니다. 고생대 때는. 근데 그게 대멸종을 겪으면서 싸그리 없어지거든. 그 시기가 끝날 때쯤에. 공룡도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암모나이트도 거의 대부분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전 세계 어디에나 발견될 수 있었던 게 표준화석. 그러면 전통 시상화석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사람들이 삼배 옷이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고 한쪽 테이블에 모여서 3, 4, 5, 5 육개장이나 시락국을 먹고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우는 사람들도 보이고 절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어딘지는 알 것 같죠? 딱 봐도 장례식장이지. 몇 년도인지 알 수 있냐? 이 사진으로. 몇 년도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왜? 딱 이 장면은 30년 전, 20년 전,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모습은 반복되고 있거든. 그럼 그게 몇 년도인지 알려면 이제 거기서 디테일을 봐야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핸드폰 최신형은 뭐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의 브랜드 이름은 뭐냐? 맞잖아. 소주병은 표준화석이란 말이야. 핸드폰도 표준화석일 거 아니야. 지금 갤럭시 S7 꺼내놓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꺼내져 있는 핸드폰이 Z 플립 5냐, Z 플립 2냐, 노트 10이냐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제일 최신형이. 아이폰 몇이 꺼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거기가 장례식장이다라는 특별한 환경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사람들이 검은색 가운을 입고 그 학사모를 집어 던지고 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이구나. 몇 년도인지 알 수 있나요? 100년 전부터 그 모습이죠. 200년 전부터. 맞지? 몇 년도인지를 알 수가 없죠. 졸업식장이구나 밖에 모르지. 그게 시상화석이에요. 얘는 생존 환경이 좁은 대신에 생존 기간이 출현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 수 있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화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시상화석, 고사리. 고사리 지금도 살아있죠. 언제 생물이냐면 고생대 생물이야. 고생대 때 출현한 생물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걔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그대로죠. 약간은 습한, 그늘진, 물기가 많은 땅. 너무 추우면 안 되고. 맞지?
산호초도 고생대 생물이에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런 게 이제 시상화석인 거죠. 그 환경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매머드, 삼엽충,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지금 시조새 없잖아. 맞지? 지금 삼엽충 없잖아요. 네, 그런 건 표준화석이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바퀴벌레는 어느 쪽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고생대에 출연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면서 사막에서부터 세종과학기지까지 모든 곳에서 생존해 계십니다. 야, 바퀴벌레 있다고 어느 환경인지 맞출 수 있냐? 그지? 그래서 둘 다 아니에요, 걔네들은.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환경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질시대 지질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시상화석, 표준화석 등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일단 과거에 그 지역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생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화돼 왔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땅이었는지 바다였는지 수륙 분포 현황도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 베개너에서 대륙이동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글로소테리스라는 화석하고 뭐더라? 뭐 악어 비슷하게 생긴 공룡 하나 있었는데 메소사우루스인가 하는 뭐 공룡 비슷한 초기 양서류 공룡의 전 단계인 생명체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양쪽에서만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대륙을 두 개를 붙여놓으면은 화석이 발견되는 영역이 이어져. 그렇다는 말은 양쪽에 우연하게 그 두 지역에 살았다가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 그 동네에 살았다가 설명이 더 자연스러운 거지. 자, 그리고 뭐 이제 각종 지각 변동을 알 수 있습니다. 융기 침강 같은 지각 변동들도 알 수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시대 앞에서부터 이제 쭉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질시대를 배우기 전에 잠깐 좀 끊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지사학이라 그래서 지층 구조에서 순서를 배우는 그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한 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배우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 그 남자아이들이 보통 학교 교실 뒤쪽 공간에서 종종 하는 위험한 장난인 햄버거라는 장난이 있죠. 예, 여학생들이 잘 모르고 남자아이들이 레크레이션으로 종종 하는 장난질입니다. 한 놈이 장난으로라도 넘어지면 그 위에 다른 놈이 덮고 해서 압력을 가하는 놀인데, 맨 밑에 깔리는 놈은 죽어나죠.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전형적인 햄버거 그 자체에서 제일 먼저 깔린 놈은 어디에 위치한다?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죠.
지층 누중의 법칙. 밑으로 갈수록 옛날 지층이고 위쪽이 요즘 지층이다. 역전되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부정합. 사실 이 부정합 설명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건데,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정합 면입니다. 부정합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우리 물속에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요. 이걸 정합이라 그래. 정합이 된 지층이 지각변동 등으로 휘어집니다. 습곡을 받겠죠. 이 습곡된 지층이 지금 이거 둘 다 물 밑이에요. 땅 위로 융기합니다. 솟아오르는 거야. 융기된 지층은 침식을 받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층이 윗부분이 깎여 나갔지.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침강이 돼. 침강된 지층 위에 새롭게 퇴적이 일어나. 이렇게 된 게 다시 우리 눈에 융기해서 보이는 거야. 뒤에 문 좀 닫자. 자, 그럼 봐봐. 요 선이 부정한 면이에요. 요 선이. 이 선이 부정한 면인데, 이 선이 부정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요 지층이 쌓인 시기랑 그 위에 지층이 쌓인 시기 사이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시간 흐름이 정지돼 있죠. 맞지? 그리고 봐봐. 지층이 땅이 솟아오르고 깎여나가고 다시 가라앉고의 시간이 짧을까 길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점프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한 면 아래 위는 다른 시대가 돼버려요. 대부분. 뭐 밑에가 중생되면 위는 신생대가 돼버리는 거야. 거의. 그리고 재미있게도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시대 구분의 그 기준점에는 이런 부정한 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그만큼 시대 차이가 크고 그 시기쯤에 전 지구적인 지각변동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야. 요게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한 면 아래 위는 큰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 부정한 면 바로 위에는 기저여감이라고 해서 최초로 다시 퇴적이 시작될 때에는 여감층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 알갱이를 가지고 어디가 더 바닥면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 생물군 천이법칙이라 그래서 우리 표준화석 같은 걸 이용해서 시대가 딱딱 구분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관입인데 지질구조, 지층 속에 마그마, 즉 화성암의 관입이 일어나면 관입된 화성암이 마지막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관입일 수가 있고 분출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런 지층에
요렇게 T자 모양으로 화성암이 들어갔다 쳐. 그럼 봐봐. 여기 A층, 여기 B층, 요 위에가 C층, 여기 화성암층이 D층이야. 그러면 여기서 시대 순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솔직하게 A, B 다음에 D인 건 확실한데 D와 C의 순서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땐 뭘 보냐면 여기를 봅니다. 화성암이 관입을 하면 관입된 옆에 요 B층과 A층에 뭐가 나타나냐면 열변성이 일어납니다. 변성암이 만들어져요. 열에 의한 변성이 생겨야 돼. 그 변성이 C층 아래에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이제 C층 아랫부분에 열변성이 있다는 말은 A층, B층, C층이 퇴적된 상태에서 마그마가 T자로 관입한 거죠. 그지? A층, B층에는 열변성인데 C층에는 열변성이 없어. 이건 무슨 소리야? A층, B층 퇴적되고 D층이 분출되고 굳은 뒤에 C층이 퇴적된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는 게 가끔씩 D층 안에 포획암으로 C층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것도 있어요. 포획암이라 그래서 얘가 관입되면 C층에 속한 암석이 덜 녹거나 얘가 관입돼서 녹은 일부 부스러기가 C층 바닥에서 떨어져 나와서 D층 요 마그마층 가운데 포획암이라고 갇혀있는 케이스가 있어. 덜 녹은 C층이. 이게 여기에 C층 암석이 중간에 박혀 있으면 C층이 있고 D가 들어간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D층 굳어지고 C층이 들어갔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가지고 구별하는 게 관입의 법칙입니다. 요 네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지층 순서 물어보는 거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키층이 있거든요. 특정층. 특정 순서대로 쌓인 그 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랑 같은 시대니까 2층, 2층은 시대순이 다르겠지.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끼워 맞추는 것들을 지사학이라고 합니다. 지구과학 전공을 하거나 G1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많이 치고 통과해서 종종 요 파트에서 내기도 해서 아마 학습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저거는. 원래 옛날 6차 때 이전에는 중등에 있었어요, 저게. 현행에는 중등에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여기도 안 배웠죠? 지층하고 배우긴 하는데, 그지? 요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중1 때도. 통과에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언급이 종종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자, 그럼 지제시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형성에서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 생물들이 급하게 변하거나 대규모 지각 변동, 부정합이 발견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시기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여기를 왜 선캄브리아 시대라 그러냐면 우리가 통과에서는 요 정도를 배우는데 요게 G1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르는 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생대 안에 들어가는 기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기의 이름이 캄브리아기입니다. 캄브리아기, 뭐, 오로도비스기, 무슨 기, 뭐, 석탄기, 페름기, 뭐,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 석탄기가, 지금 우리 석탄 지층을 만든 시기, 페름기가 석유층을 만든 시기, 뭐, 이렇게 이름이 잡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시기가 캄브리아기야. 그럼 이 앞에는 앞선자 써서 선캄브리아 시대. 이게 대부분이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88%.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서 점점 짧아져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화석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나타나는 화석이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이라고 하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뭐 이렇게 해서 그 시대별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화석이 거의 없고 이제 요 뒤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냥 크게 쉽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면 얘 남조류예요. 남조류가 뭐냐면 가끔씩 이제 아파트 단지 말고 구시가지들 있잖아요. 인근 지역에 보면 옛날 주택가. 그런데 하수관로, 우수관로 청소한다고 드러내고 파내는 거 보면 그 남색으로 썩은 뻘 비슷한 거 들려 나오잖아. 그 하수도 구정물 남색 썩은 그 색깔, 그게 남조류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이 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 남조류들이 살면서 바위돌에 남겨놓은 나이테 비슷한 모양의 흔적을 화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래서 그 한때 이거 아마 그 포켓몬에도 남아있던데 정확하게 이름이 뭐더라? 저 그 괴물새우 논란 인터넷 가짜뉴스로 한때 시끄러웠던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이씨 요즘에 진짜 나이가 들었나 보다. 동물 옛날에 이런 것도 진짜 잘 외우고 다녔는데 한때 뭐가 발견이 됐다라는 어떤 그 선캄브리아 때 동물의 화석의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 모양이 요랬어. 새우인 줄 알았어요. 새우 비슷한 그런 갑각류 생물의 일부인 줄. 아노말로 카리스다. 그래서 아마 이거 포켓몬 이름이 카리스인가 그럴 거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얘의 전신 화석, 전체 화석이 발견이 됐거든. 이게 새우 꼬리 부분이 아니라 입 부분에 있는 촉수 두 개였던 거예요. 눈도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 게 한 대여섯 개 여기 달려있고 유래생긴 생물이었어. 길이 1.8m 선캄브리아 때 포식자. 그런데 이 중간 부분 내용들 다 생략하고 선캄브리아 시대 바다를 지배하던 괴물새우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로. 아노말로 카리스.
그래, 그 정도였어요. 자,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 고생대 때는 우리가 척추동물 기준으로 어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갑주어, 그리고 양서류가 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생대 말에 바다 생물들이 육지 진출을 시작하거든. 양서류의 뜻 자체가 양쪽에서 서식이 가능한 동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개구리 같은 거 물에도 살고 땅에도 나와서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양서류인 거예요. 도롱뇽, 개구리 이런 애들. 그리고 중생대가 되면서 파충류, 공룡과 조류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현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그 새로운 시대 동물들은 그 전 시대에 출현합니다. 포유류도 그 전 시대에 출현했어요. 이미. 그 공룡의 멸종을 촉발시킨 것은 초창기 포유류들의 알먹튀레기.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빙하기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먹이 환경이 불편해진 공룡들이 그래도 번식해 보겠다고 둥지에 알라놓고 먹이를 구하러 나갔는데 이놈의 정원동물 잽싼 강아지 새끼들, 고양이 새끼들, 쥐 새끼들이 둥지로 쳐들어와서 알게 먹고 튀는 거야. 그래서 개체수가 급감해서 공룡이 멸종합니다. 그 뒤로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개체군이 멸종하고 나면 텅 빈 공간 사냥터가 생기잖아. 그러면 살아남은 생존한 종들은 다시 급격하게 진화하면서 개체가 늘어나면서 그 영역을 차지해 가는 거지. 그렇게 진화돼서 바뀌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동물은 진화해왔고, 식물은 거꾸로 적어보면 편해요. 현재 식물의 대부분은 속시식물이죠. 씨방 안에 미씨가 들어있는. 그러면 중생대는 겉시식물. 그러면 고생대는 양치식물들. 그러면은 성캄브리아 때는 우리 물에 사는 조류들 있죠. 무리끼라든지, 미역, 다시마, 이런 류, 우뭇과사리류, 이 조류라고 부르는 걔네들이 살았던 거죠. 요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시기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255쪽. 자, 지금부터 각 시기별 특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자, 첫 번째, 기후, 특히 빙하기가 있냐 없냐, 있다면 몇 번 있었냐, 언제쯤 있었냐 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화석이나 그 특징들에 대한 묘사도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성캄브리아기. 성캄브리아기의 기후 환경. 온난하다가 말기의 빙하기. 자, 추정입니다. 왜?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고 이 당시 생물들은 몸에 단단한 부분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뭐가 드물다? 화석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드물다, 쉽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바다에서는 우리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돼 있는데 시아노박테리아, 우리 이제 남세균이나 광합성을 이제 초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얘네들은 바다에서 광합성이 시작하지만 아직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육상 진출은 안 됩니다. 요게 성캄브리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모든 생물은 성캄브리아에는 어디에서 있었다? 바다에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역시 대체로 온난한데 말기에 빙하기가 크게 한번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 형성 이벤트가 있어요. 즉 고생대 말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이 이벤트의 중요성이 뭐냐? 이때 삼엽충이 멸종해버려요. 거의 대부분. 왜? 삼엽충은 지금으로 따지면 갯강구 비슷한, 갯강구나 투구개 비슷한 그런 녀석들. 바닷가, 물가, 습지, 그 갯벌 그 부근에 사는 애들이야. 해안선 타고 사는 애들이야. 근데 대부분의 대륙이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뭐가 되었다? 원래 해안선이던 곳이 대륙의 한복판이 되겠죠? 그대로 죽어버리겠지. 바다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쯤에 삼엽충 멸종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시작된 광합성의 효과로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생물의 진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종류와 수 모두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산소 농도의 증가의 결과로 결국 오존층 형성이 일어납니다.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즈음에 보통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산소 농도가 포화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바다에서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산소가 빠져나가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던 자외선에 의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 분리돼서 오존으로 합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오존층은 다시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죠. 재밌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자외선 차단으로 인해서 육상 진출이 되어서 역시 생물의 진화는 촉진됩니다. 새로운 환경이 나타났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수가 늘어나고 진화가 촉진되겠죠.
바다에만 살다가 이제 땅에 기어 올라오는 놈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살던 무척추 동물, 삼엽충, 방추축, 완종류. 완종류는 조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척추 동물에는 갑주어. 그 다음에 육지에는 양서류나 곤충, 양치식물, 이끼, 그리고 말쯤에 거시가 나옵니다. 원래 모든 생물은 그 번성기, 전시기, 말기에 출현이 시작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대멸종 시기에 살아남고 진화하는 거야. 멸종되고 나서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지워도 되죠? 자, 중생대. 중생대 특징은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하면서 빙하기가 왔으니까 중생대 시기에는 빙하기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온도가 높았고 지금보다 산소 농도나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질학적 특징은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시기에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판게아에서 지금으로 대륙 모양이 점점 바뀌어오는 것 지도 보고 순서 정하기 틀리면 접시물에 코 박아야 되죠. 그지?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점점점 땅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중생대에 드디어 대멸종이 언급이 됩니다. 고생대 말기와 중생대 말기에 큰 대멸종들이 일어나요. 물론 고생대 때도 중간에 몇 번, 중생대 때도 중간에 몇 번 해가서 총 5번 정도의 큰 대멸종들이 생기는데 요 대멸종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고생대 말기 제3기 대멸종과 중생대 말기 5기 대멸종 두 가지 보통 외우게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기 대멸종은 화산 폭발, 중생대 말기 대멸종은 운석 충돌에 의한 기온 저하가 주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학교 선생님 학습지 내용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요. 자, 넘어가서 신생대. 자, 중생대는 당연히 우리 이제, 공룡에서, 조류의 진화가 이제 재밌죠. 구글에 뒤져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오느냐. 깃털 달린 티라노 사진이 아주 큐트하게 나와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룡들 보면 용반목이라는 공룡과 조반목이라는 공룡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공룡들을 용반목이라 그러고, 우리 이제 트리케라톱스라던가 스테고사우루스 혹은 이제 아파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이제 모가지 긴 애들, 얘네들 보면 네 발로 이런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애들은 용반목이라 그러고, 티라노라든지 벨로시랩터라든지 이런 애들은 랩터 자체가 이제 그 맹조류를 말하는 거거든. 맹금류. 티라노 걸어 다니는 거랑 닭이 걸어 다니는 거랑 이미지를 겹쳐보세요. 똑같나 다른가?
이래가 댕기는 거나, 이러고 댕기는 거나. 그죠? 이 공룡이 이미 조류가 아니냐라는 그런 뭐 학자들도 있다 보니까 걔네들을 조반목이라 그래요. 왜? 골반 구조가 새의 구조인 거야, 이미. 뭐 티라노라든가 랩터라든가 이런 애들은. 앞다리가 퇴화되고 그게 그냥 이렇게 붙어서 날개로 바뀐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니까요. 자, 신생대가 되면서 대멸종 이후 전기는 온난했지만 후기 지금 현재로 넘어오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들 놀랄 건데 지금 빙하기다. 지구의 역사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빙하기가 맞아요. 간빙기 아니에요. 겨울이라서 빙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진짜 빙하기 맞아요. 굳이 따지면 제4 빙하기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과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지구가 온난해지는 게. 그러니까 인간 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빙기 될 때 됐으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는 학자도 있다고. 몰라 그거는. 늘 강조하지만 하찮은 인간의 머리와 두뇌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좆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과 비슷한 분포로 바뀌게 되고 화폐서, 대형 포유류와 속시식물들이 번성하고 후기에 인류의 조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기 봐봐. 기온변화. 빙하기 한빙기, 빙하기 한빙기, 빙하기 간빙기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빙하기예요. 춥단 말이야. 공룡시대하고 중생대하고 비교해봐 얼마나 추운지. 자, 대멸종. 아까 대멸종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멸종 이야기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수륙 분포 변화, 해수면 변화,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지각 변동, 기후 변화, 산소량 급감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대멸종이고요. 판결 형성. 대륙이 합쳐지면 아까 삼엽충 같이 해안선에 살던 애들이 멸종하겠죠. 그리고 해류가 단순해집니다. 우리 이제 위도별 바람이 불잖아. 얘네들이 흘러가다가 땅에 맞아서 순환하고 이게 복잡한 순환고리가 여러 개가 생겨야 해류가 복잡한 건데 그냥 커다란 대륙과 반대편이 전부 다 바다인 형태로 돼버리면 해류가 단순해지고 따라서 바람이나 기후변화도 같이 단순화돼 버리죠. 그지? 그렇게 되면은 생물들이 또 환경의 변화에, 그 변화에 적응 못한 애들은 또 죽어나는 거예요. 적응한 애들은 또 사는 거고. 자, 소행성 충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룡 멸종을 일으켰던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 신생대 때 일어났던 대멸종의 그 충돌이 저기 카리브해 쪽에 거의 소행성급의 운석 충돌이 원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해안선 가까이 충돌을 했대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카리브해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땅의 충돌에 의한 지진 진동으로 먼지와 인근의 마그마층들의 자극으로 대규모 화산 폭발도 터지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수증기가 솟아오르겠지. 얘네들이 대규모 스모그 현상으로 태양빛을 차단해 버리는 거야. 반사율은 증가하고 지표 도달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순식간에 지표면의 기온은 낮아지는 거죠.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 평균이. 10에서 한 15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빙하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름에서 겨울 간 것보다 덜 추워졌잖아요. 지만 식물들 입장에서 갑자기 10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식물은 이사갈 수 있냐? 자기한테 맞는 온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식물들이 얼어 죽는 거야. 식물들이 얼어 죽으면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1차 소비자인 동물은 1차 소비자 먹고 살아야 되는 2차 소비자인 동물은 먹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게 되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어쨌거나 조류나 포유류는 정원동물이지만 파충류까지는 변온동물이란 말이야. 변온동물들은 체온 떨어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상황에 등장한 포유류들의 알먹튀. 지네들이라도 먹고 살겠다고 공룡알 깨먹고 튀는. 그래서 멸종하는 거예요. 한 시대가. 생존 경쟁에 의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그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이들이 강했던 거지. 그리고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환경에는 적응한 애들이 다시 진화해서 어떻게 된다? 개체수와 마리수가 모두 다 증가해버립니다. 그 전때에 비해서. 항상. 그래서 그 밑에 탐구자료창 지지시대 생물수의 변화 1, 2, 3, 4, 5 중에 3번 멸종과 5번 멸종에 별표 쳐가지고 저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3번, 5번 두 가지 멸종을 물어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끝.